토요일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유진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주말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남편 준호는 아직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드르륵. 핸드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유진 씨, 안녕하세요. 송파서 형사과 김동수 형사입니다. 유진의 손이 살짝 떨렸다. 경찰? 왜? 네. 무슨 일이시죠? 혹시 권소영 씨와 아시는 사이신가요? 소영이? 유진은 잠시 숨이 막혔다. 한 달 전 술자리 이후로 연락이 끊어진 친구였다. 네, 대학 동기인데요. 소영이가 무슨 일이라도. 죄송합니다만 어젯밤 11시경 한강교에서 권소영 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유진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소영이가 죽었다고?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유진 씨 성함이 적힌 쪽지가 발견되었거든요. 그날 오후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다. 김동수 형사는 40대 중반의 침착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에 미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권소영 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죠? 한 달 전쯤 홍대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때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다툼이라든지. 김 형사의 질문이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유진은 망설였다. 소영이의 불륜 고백을 말해야 할까? 소영이가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놨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그게 전부인가요? 혹시 유진 씨가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김 형사가 노트북을 돌려보였다. 이 CCTV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한강교 위, 어젯밤 10시 45분경. 흐릿한 화면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었다. 이게 저예요? 화면 속 인물은 자신과 비슷한 체형이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어젯밤 10시 45분쯤 뭘 하고 계셨나요? 집에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넷플릭스 영화를 봤어요. 김 형사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강교 난간에 올려진 쪽지 사진이었다. 유진아, 미안해. 내 말이 맞았어. 이제 끝이야. 소영의 글씨체였다. 혹시 소영 씨가 무슨 말이 맞다고 했는지 아시나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하루 종일 멍한 상태였다. 준호는 경찰 조사에 협조했고 유진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주었다. 여보, 저녁 먹어야지. 준호가 김치찌개를 끓여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소영이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기억나? 유진은 그날 밤의 기억을 더듬어 봤다. 한 달 전 홍대 포차에서의 마지막 만남. 유진아, 나 외도하고 있어. 소영이 울면서 고백했다. 남편 친구와 반년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상대는 기억이라는 남자였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기억이 났다. 미쳤어? 너 정말 미쳤어. 현우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소영이 계속 술을 권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고 집에 들어온 시간은 새벽 3시였다. 그 사이 5시간의 기억이 사라져 있었다.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다. 소영과 새벽 1시 17분에 47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47분. 그 통화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며칠 후 유진이 거실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유진 씨죠? 목소리가 참 예쁘네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가우면서도 기묘하게 친근했다. 누구세요? 당신이 권소영을 죽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유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영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47분간의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모든 증거가 있다고요. 제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듣고 싶으세요?
소영아, 넌 더러운 년이야. 남편을 배신하고 바람 피우는 쓰레기. 차라리 죽어버려. 목소리는 분명히 자신의 것 같았다. 내일 밤 9시 한강교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다음 날 밤 한강교 위에서 유진은 40대 중반의 남자와 마주했다. 박성진입니다. 3년 전에 당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박성진 말이에요. 혹시 그때 투자 사기 사건이? 맞아요. 당신이 피해자 모임 회장으로서 저를 고발했죠. 제가 단순한 사원이었는데도 주모자로 몰아세웠고요. 덕분에 3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때를 떠올렸다. 퇴직금 전부를 투자했다가 날린 피해자들의 절망적인 얼굴들. 박성진은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그 누구든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감옥에서 제 아내가 떠났어요. 아이들도 아버지를 창피해하며 등을 돌렸고요. 출소 후에는 정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성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6개월 전부터 소영이에게 기억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접근했어요. 외로운 여자였죠. 쉬었어요. 당신이 소영이를 죽게 만든 거네요. 아니에요. 당신이 죽인 거예요. 내가 한 건 당신의 진심을 소영이에게 전해준 것뿐이죠. 성진이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음성 파일이 있었다. 이걸 경찰에 넘기면 당신은 살인교사로 체포될 겁니다. 김동수 형사가 이미 당신을 의심하고 있거든요. 김동수 형사가요? 3년 전 사건 당시 제게 도움을 준 분이에요. 물론 대가를 치렀지만요. 지금도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있어요. 유진은 절망했다. 경찰마저 믿을 수 없다니. 원하는 게 뭔데요? 남편을 죽이세요. 그럼 모든 증거를 없애드리죠. 당신도 저처럼 가족을 잃는 맛을 봐야죠.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부엌 칼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다. 준호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안 돼. 이건 아니야. 유진은 칼을 떨어뜨리고 나왔다. 다음 날 아침 다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친구 은혜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은혜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해커 출신이었다. 일단 내가 안전한 곳으로 피해. 내가 조사해 볼게. 은혜의 집에 숨어 있던 유진에게 며칠 후 은혜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다. 박성진 맞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 은혜가 노트북을 보여줬다. 소영이 휴대폰에서 복구된 메시지들이야. 통신회사 서버에서 빼낸 거야. 6개월 전부터 소영이가 받은 메시지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박성진이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소영에게 접근해서 점차 유진에 대한 악감정을 심어준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소영이 죽기 당일 밤의 대화였다. 오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너는 죽고 유진은 살인자가 되는 거야. 완벽한 복수지. 하지만 유진이는 제 친구예요. 녹음 들었잖아. 그년이 너한테 한 말. 진짜 친구가 그런 말을 할까? 그때는 술에 취해서. 변명하지 마. 술이 진심을 드러내는 거야. 박성진이 소영이를 자살로 유도한 거야. 그리고 너를 살인자로 만들려고 했고, 그날 밤 유진은 소영의 집을 찾아갔다. 소영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유진아, 소영이가 그러더라. 너한테 미안하다고. 어머니, 소영이가 마지막에 이걸 남겼어. 너한테 전해달라고. 봉투 안에는 소영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유진아, 내가 날 죽인 게 아니야. 기억이라는 남자가 내 목소리를 흉내내서 나를 속였어. 진짜 내 목소리는 구별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하지만 복수는 하지 마. 부디 행복해져. 내 목까지. 편지에는 박성진의 실명과 함께 그가 했던 말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은혜가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보했다. 김동수 형사는 체포되었고 박성진도 수배령이 내려졌다. 박성진은 일주일 후 인천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유서에는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다. 한 달 후 사건은 종결되었다. 유진은 법적으로 무죄였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진은 한강교 위에 서 있었다. 미안해, 소영아. 그날 밤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술에 취한 채로 소영에게 했던 말들이. 소영아, 넌 더러운 년이야. 차라리 죽어버려.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소영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그 상처가 박성진에게 완벽한 복수의 도구를 제공한 것이다. 유진아, 이제 그만해. 살아가야 해. 환청이었을까? 유진은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준비됐어?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가자. 3년이 흘렀다. 유진은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다.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해서 상담사 자격을 취득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유진이 일하는 상담센터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박성진의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진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하셨어요.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아버지는 마지막에 후회하셨어요. 복수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당신은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어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하지만 살아가야죠. 유진은 그날부터 박성진의 아들을 상담하기 시작했다. 복수의 상처는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대물림되고 있었다. 몇 달 후 유진은 소영의 무덤 앞에 서 있었다. 소영아, 이제 정말 괜찮아. 내 원수의 아들을 도우면서 깨달았어.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끝이 없다는 걸. 꽃을 놓고 일어서는 유진의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선생님? 돌아보니 박성진의 아들이 서 있었다. 저도 소영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들은 함께 소영의 무덤 앞에서 묵념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 경계를 넘어선 치유의 시간이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결국은 말이다. 유진은 이제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치유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소영이 원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을 테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한강을 바라봤다.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것을 씻어내고 정화시키며. 소영아, 고마웠어. 유진은 마지막으로 속삭이고는 집으로 향했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집으로.